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 튀르키예 전문 그리고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정프로님하고 그 알파고 씨하고 같이 인터뷰했을 때 그 영상이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네, 많은 그럼 분들이 자주 부르세요. 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네.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나 가기 좀 귀찮은 나라들 네. 많이 갔다 오거든요.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 트란스니스트리아 갔어요. 그 몰도바 안에서 러시아 군이 주둔하는 합법적으로 몰도바 당이지만 원래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네. 자국 국기도 있고 자국 화폐도 있는 네. 우크라이나 다음에 타겟이 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몰도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갔어요. 왜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취재하러? 국제부 기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네. 방구소. 네. 그래서 좀 약간 갔다 와서 좀 약간 영상도 좀 찍고 분위기도 좀 마시고 왔어요. 그런 거를 하시면 바로 저희 제작진한테 건네주세요. 몰라서 못 저는 부르는 지구본 연구소 쪽에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이쪽으로 아마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거죠. 그래요? 네. 좀 사실 튀르키예 관련한 소식이나 뭐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뉴스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뉴스에 너무 묻혀서 우리가 그러면 저 미리미리 예고 표현 때려 드릴게요. 다다음 주 저는 이제 인도 가요. 인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모디 총리가 그 시크 기호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쓰는 총리. 네. 그쪽 지역을 지금 살짝 괴롭히고 있고 그분들의 이제 지도자를 체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 갈 때는 11일 보고 왠지 지금 인도도 너무 아슬아슬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그 판잡주 인도 판잡주에 가요. 2주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과 제작진에게 미리미리 팔로우해라. 우리 알파고 씨가 어디를 가는지 알겠습니다. 미리 체크해라. 꼭 말씀을 사실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다 방문하신 지역들이 다 중요한 그쵸, 부분인데 그쵸. 5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또 이달 말까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 튀르키예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선.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이 튀르키예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세계가 주목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예. 배경?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제부 뉴스에서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붙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식이 밖에 좀 약간 나가는 거 문제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이집트일 거예요. 네네네. 이집트는 거의 우크라이나에서 곡식 안 오면 굶어 죽을 나라 정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튀르키예하고 루메니아는 거기서 큰 역할을 했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한국에서 잘 조명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중동 전문가라고 하면 다들 좀 3월이면 좀 약간 설레요. 왜냐하면 3월이 되면 1년에 중동의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랍연맹이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는 매년 3월에 모여요. 원래 정기 모이면 3월인데 이 아랍연맹에서 10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아랍연맹에서 좀 약간 힘이 많은 국가들은 시리아를 강제 대출시켰어요. 너 나가. 너 아랍 아니야. 거기에다가 반군을 안 쳤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아랍연맹은 사우디에서 개최될 거고 네. 사우디는 시리아를 초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예. 자, 여기서 지금 물음표가 왜 터키는 여기로 연결됐냐면요. 사실은 3월이잖아요. 네네네. 3월에서 5월을 옮겼어요. 올해 5월에 합니다. 5월에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대선 하나는 그 이란하고 협상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된 건지 안 될 건지가 물음표였기 때문에 왜냐면 이란이란 협상을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아란도 결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란 눈치를 보고 오케이 협상됐다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미룬 적도 있어. 두 번째 뭐냐면 아무리 이란이란 협상을 하고 아무리 시리아이란 협상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리아 내전이 끝나려면 북부에 있는 터키 군도 나가야 돼요. 근데 북부에 있는 터키 군이 나가려면 누구랑 협상을 해야 돼요? 차후에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나오니까. 물음표이니까 네네. 그래서 무료인데 지금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랍연맹에 모이면 19일이고 대선 28일이에요. 28일 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랍연맹에서는 통쾌한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알려진 바로는 친러 성향의
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냥 서양 언론 뭐 로이터 아니면 AFP에 있는 거를 그냥 갖다 베끼고 쓰거든요. 좀 약간 그 현지에 있는 특파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가수 좀 약간 루프 기자도 써야 되는데. 그런 우리 알파고 거하고는- 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주 부르셔야 되는데 예, 2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할 말이 많네요. 네네. 자, 에르도안한테는 이념 사상 없어요. 노선도 없어요. 에르도안한테는 그래요? 유일한 거는 자기 정치적 목숨의 연장이에요. 아, 그냥 지금 장기 집권을 계속 하고 싶은 예.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에르도안이 왜 노선이 없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뚜렷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알파고의 내피셜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걸 여러분 다음에 인정하실 거예요. 에르도안이 한 10년 전쯤에는 네. 유럽 각국을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있어요. 여성 폭행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성소수자분들도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막아야 돼요. 무슨 21세기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하고 각국을 이스탄불에서 모았어요. 네. 모아서 거기서 이스탄불 협약을 만들고 선포하고 본인은 먼저 사인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지지율이 떨어졌고 종교 계층의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협약 이름이 이스탄불 협약인데 본인이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했어요. 이거 뭐 무슨 LGBT는 우리는 엮일 필요가 없지 라는 말을 하면서 탈퇴했어요. 본인이 사람들을 모으고 본인이 이스탄불 협약을 직접 준비하고 사인을 했는데 본인이 탈퇴해요.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에르도안한테는 사상이 없어요. 그냥 정권이 포퓰리즘이군요, 그렇죠. 그냥. 정권이 연장되냐 안 되냐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아젠다나 뭐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강하게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제 또 이런 거 있어요. 아 에르도안은 종교주의자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에르도안이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종교주의자이지 에르도안은 본인 말이 있어요. 나의 그 정권을 그 연장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의 복장도 입을 수가 있다. 아, 네. 나에게 표를 던져주는 쪽이 많은 곳에 나는 그냥 가겠다. 아니, 나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는 신부의 복장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본인이 자기 입에서 말했어요. 근데도 어쨌든 그런 스탠스를 추구해서 지금 20년 그렇죠, 장기 집권을 그렇죠. 한 사람들이 거잖아요. 헷갈리는 거 뭐냐면 뭐 에르도안은 푸틴이라는 사람들 비유하고 착각하거든요. 네. 사실 푸틴보다는 헝가리에 있는 오르반 대통령이란 비슷한 거예요. 에르도안이 정치 달인이고 20년 동안 체스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좀 약간 KGB 출신이고 군하고 경찰을 장악을 해서 이렇게 자기 힘을 가하고 좀 꼭두각시의 야당들을 만들고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 아니고 에르도안이 이때까지는 매 순간 체스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런 인물이 사실 이번 그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이제 실패를 맞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 대선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어떤 강력한 야당의 등장이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보수파가 이제 조금 와해됐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튀르키예 언론들을 좀 약간 라이브로 봤는데요. 지금 야당이 신고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할 때는 그 투표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야당의 소속 간부들은 네.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선거위에서 나온 결과하고 달라요? 좀 약간 다른 투표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장. 공통점이 뭐냐? 다 야당의 투표가 없어진 거예요. 증발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거의 2, 3% 정도 나오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가서 고발을 할까?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투표율이 넘었다면 이번 결선 때는 제대로 우리는 우리의 표들을 지켜주고 우리는 대선 때는 그 이제 결선 때 우리의 힘을 보여줄까에 지금 사람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이번에는 그동안 따지 못했던 투표율을 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민트님이 튀르키예 국민들 49%가 에르도안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포퓰리즘에 입각한 스탠스의 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좀 더 내부적으로는 봐버리면 네. 튀르키예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에르도안이 잘 알고 있어요. 또 심리를 이용하나요? 심리적인 드라마가 뭐냐면 튀르키예 역사에서는 마지막 100년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는
오스만 제국 말기에는 압둘라미트 2세라는 너무나 강력한 술탄이 있었어요. 황제이자 칼리프. 네네. 이분 덕분에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돈을 보내주고 무기를 주고 인도네시아하고 네덜란드를 좀 약간 붙게 만들 정도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 위상이 떨어졌던 오스만 제국을 다시 부활시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그냥 항상 튀르키예에 있을 때 국뽕 같은 느낌으로 들었는데 저도 실제로 그 필리핀에 가서 확인했는데 필리핀 남부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직도 자기 차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We still serve Abdul Hamid II.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진보 군인들한테 쿠데타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맨데레스 총리. 맨데레스 총리도 60년대 진보 군인들한테 쿠데타 당하고 다음에 사형 당했어요. 그래서 MBC 아니고 BBC가 이번에 이제 선거 현장에 가서 에르도안한테 투표했던 시민들한테 투표를 해요. 당신이 왜 투표했냐? 지금 경제도 이렇게 반도막이 됐고 지진도 일어났는데 지진에 대한 수수도 너무 부실했는데 당신 왜 에르도안을 지지했냐? 다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할아버지는 압둘라미트 2세를 지키지 못했어. 나의 아버지는 맨데레스 총리를 지키지 못했어. 나는 죽어도 에르도안을 지킬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돼. 배가 고파도 돼. 그리고 독재? 좀 독재 있으면 뭐 어때? 완전 독재가 아니잖아. 북한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중요한 건 에르도안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그 두 개의 사건이 국민들한테 큰 트라우마를 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무조건 그 드라마에다가 게임을 하고 있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에르도안의 마지막 연설을 어디서 했어요? 이번 대선 때 마지막 연설을 아야소피아에서 했어요. 자, 아야소피아는 어떤 장소인가? 아야소피아는 원래 오스만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탄불을 정복했을 때 아야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에서 제일 상징적인 서양 문명의 상징적인 건물은 아야소피아였어요. 근데 그 성당에서 이슬람 사원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이 다시 100년 전에 개말파샤 때는 박물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진보든 우파든 종교주의든 아니든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아니 이거 우리의 우월감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왜 박물관이지? 그래서 에르도안이 민심이 떨어질 때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긴 하지만 그 아야소피아 박물관을 다시 아야소피아 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대선 이틀 전에 마지막 유세를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때 마지막 연설을 아야소피아 사원에서 했어요. 우리 형제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이틀 이후에 누구한테 투표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국민한테 누적되는 그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표현된 유일한 정치인이 에르도안 말고는 없어요. 에르도안도 모든 게임을 거기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론이 뭔가 변화와 혁신보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결집하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훨씬 여론 측면에서는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에르도안이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 35%? 에르도안의 콘크리트 기증을 제가 35%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딱 총선 때는 35% 받았고 이제 같이 연대하는 정당들 덕분에 45%를 넘겼죠. 지금 근데 약간 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뀌는 추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출범했을 때 35%였는데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35%로 다시.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살짝 불안하긴 불안해요. 뭔가 캐스팅 보트를 그 3위 지금 자리에 있는 시난 오간. 제 고향 형이에요. 고향 형이라고요? 친하세요? 친하다는 것보다는 한번 제 고향에서 앙카라에 갈 때는 같은 비행기에 타서 이제 형 안녕 이렇게 할 사이인 거예요? 이제 그분의 같이 정당 활동을 했던 분이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 제자가 한국에 갔어. 거기서 기자야.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너 그 선생님의 제자 아니야? 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니 맞아요 하고 남북한 관계를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정치학 박사예요.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어디나 가면 한 2%하고 7% 사이에 갔다 왔다 했거든요. 유일하게 12% 우리 고향에서 땄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분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이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너무나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정치 인물이어서
이제 승리당의 이제 대표로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나온 거 아니고 승리당 땅 대표가 누구를 내세우고 싶었는데 내세울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나온 신한호관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승리당은 어떤 정당이고 승리당 땅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네네. 승리당 땅 대표 이름이 유밋 öz다이고 이 사람은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왜 도쿄에서 태어났느냐? 이 사람의 아버지가 60년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 네네. 60년대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멘데레스 총리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쪽에 있는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원했던 거 뭐냐면 쿠데타를 했는데 좀 박정희 저거는 좀 오래 가야 되는데 무슨 1년 만에 다시 정치 인양을 하냐. 그래서 정치를 이양하고 싶은 군인들이 정치를 이양하고 싶지 않는 군인들을 숙정했어요. 국내에서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군인들을 다양한 국가들로 유배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 아버지가 도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서 태어난 거예요. 60년에.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때부터는 그 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이분도 제 고향 사람도 에르도안이라는 연맹하고 있는 우파 정당이 있어요. MHP. 그 정당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당 대표랑 붙었어요. 붙었는데 밀린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우두머리랑 붙었다가 이제 실패하면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이 두 명 다 쫓겨났어요. 그 정당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좀 약간 지도자 자리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따로 나갔어요. 근데 당 대표는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내세우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딱 봐도 5%밖에 안 될 건데. 그래서 일부러 다 그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인물을 내세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20년 장기 집권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서 지금이 가장 뭐랄까요 위기라던가 아니면 가장 이제 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역사 20년 사이에 이만큼 더 위협했었던 인물은 아예 없었나요? 사실 인물이 위협하는 거는 인물 아니고 분위기예요. 분위기에서. 그 이번에 단일 야권 후보는 게말 클리스타로르이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여기서 게말 클리스타로르 관련된 한국이란 인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는데 아직 다른 한국 언론들이 그걸 뺏겨지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 언론에 없는 얘기인데 네. 게말 클리스타로르는 아들이 여기 고대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한국 언론 안 나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인한테 현지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현지에다가 특파원을 보내주든가. 그분의 아들이 여기 거대 박사, 정치학 박사예요. 여튼 게말 클리스타로르는 사실은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 살짝 쿠르드 비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생 투르크족 아니고 그리고 정파로도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보적 정당 출신이에요. CHP는 진보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종교적인 아니면 민족적인 우파 정당들을 자기 밑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부르고 연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에르도안을 위협하는 것이 인물 아니고 예전에 에르도안은 항상 divide and rule 나누게 해라 다스려라 이거를 했었거든요. 이제 쿠르드 사람을 이제 투르크족이란 세속주의자들을 종교 계층 항상 이렇게 싸우게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자꾸 치고받고 싸우고 얼굴도 보기 싫은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물도 마시기 싫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르도안을 사실은 위협하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실행했던 자기의 기법이 처음으로 안 먹힌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예. 화합을 이끄는 그런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군요. 인물보다는 한 명의 몫보다는 그 사람들이 야 우리는 지금 사상을 뿌릴 때가 아니고 에르도안이라는 이 사람을 제거하는 거는 그 제일 큰 과제다라는 그 분위기가 핵심이지 인물이 핵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외신에서의 의견들도 정말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유럽에서 보는 관점이나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든 러시아이든 제일 유리한 사람은 에르도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하는 게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로이 안에 그 나토 안에서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türkiye는. 네네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는 에르도안 말고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무작위로 누구를
튀르키예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 한국에서 누구 5천만 명 중에 누구 한 명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튀르키예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나토에서 탈퇴하든가 아니면 나토에 충실하든가라고 했을 텐데 에르도안이 너무나 좀 약간 사람들을 지치게 신뢰성으로 떨어뜨리게 나토를 지금 흔들리고 하거든요. 러시아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이 왜 눈을 감느냐, 왜 에르도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튀르키예 안에 있는 난민들이에요. 에르도안이 서양 나라들 뭐라고 하면 야, 난민 풀어줄까? 난민 풀어줘? 그래서 에르도안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기본적 스탠스가 뭐냐면 제발 좀 약간 정권 교체되고 제발 이 수백만 명 난민 여러분 몇십만 명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대전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부산 하나. 지금 그것 때문에 튀르키예에 있는 인구 구도가 깨졌거든요. 에르도안이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유럽에서 이제 그 난민들을 유지한다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입막음 뇌물이고 어떻게 보면 난민 지원금이거든요. 그거를 받고 그 난민들은 막고 있어요. 유럽에 안 가게끔. 그래서 서양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에르도안이 유리해요. 오히려 에르도안한테 쭉 갔으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입맛에 좋은 기사들 나와요. 예를 들면 그 대선이 하기 전에는 에코노미스트에서 기사가 났거든요. 네. 에르도안이 교체돼야지 튀르키예 경제가 뭐 여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나왔는데 에르도안이 바로 그 에코노미스트를 들고 여러분 보셨죠? 서양 애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왜 싫어해요? 나는 잘해서 싫어하겠죠. 서양 애들이 열심히 하는 터키 사람 왜 좋아하겠어? 우리는 오스만 제국 후예들인데 우리가 강해지면 다시 한번 서양 애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조상들 생각하시고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후보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정치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분은 그냥 정치꾼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독재자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 판을 되게 잘 짜고 정치 그걸 달인이에요. 정말 자, 뭐 정치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래도 튀르키예 내의 어떤 내수 경제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연임이 된다라면은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에르도안의 경제적인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권을 유지하지 못해도 싱가포르나 아니면 두바이 모델로 가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제일 많은 최근 마지막 5년에서 튀르키예에서 많은 건설 일을 담당했던 회사가 야프야프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야프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그 회사에 보이지 않는 50% 주인이 에르도안의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비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2011년 이후로부터 특히 2014년에 있는 지방선거 이후로부터 그때 이제 에르도안의 비리들이 좀 약간 언론에 크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한 걸 보니까 에르도안 보기에는 뭐야 비리들이 원래 나왔는데 사람들 나를 아직도 찍어주네? 그러면 단순히 비리를 하지 말고 내 아들하고 나의 친척들이 하는 회사 그 기업들이 모든 정부의 일을 맡은 걸로 가야지 더 깔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싱가포르도 단순히 독재로서 지금 이씨 가문이 싱가포르 다스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씨 가문의 기업들이 지금 웬만한 공기업이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절도라든가 등등등. 에르도안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그분이 원했던 그 그림이 마무리되면 본인이 정권에서 물러나도 돼요. 어차피 친척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튀르키예 경제를 장악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얼마 전에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시나와트라를 쫓겨났는데도 시나와트라 여동생이 왔지 이번에 딸이 왔지 그 이거 뭐예요? 시나와트라 쪽에 있었던 기업들이 아직도 태국에서는 막강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저는 사전적으로 이제 되죠? 오늘 그 질문지를 받고 조금 공부할 게 뭐가 있나라고 네. 해서 이제 뉴스플로를 보고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 문득 생각이 들었었던 게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1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혁명이었어요. 네. 1월 달에 있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뭐
아프리카 아랍의 봄이 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 등이 정말 많았었고 외신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갔었던 거라는 생각이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아랍의 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튀르키예에서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네네. 전혀 세속주의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했다. 이제 그걸 보는 아랍 국가들은 그동안 독재자들한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랬었죠. 네. 니네들 나를 유지 안 하면 무슬림 형제당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세속주의다 무너질 거고 경제다 망가질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에르도안이 나와서 정권을 잡고 10년 지나갔는데 뭐야? 경제가 엄청 성장을 했고 그리고 세속주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2011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보는 아랍 국가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속임 당했네. 우리는 속였네요. 독재자들한테. 충분히 우리는 종교적인 정당들한테 투표해도 그 사람들을 지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기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의 후보 무르시가 이제 당선됐는데 맞아요. 네. 그분이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라인으로 임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후회감을 느낀 거죠. 결국은 바뀐 것도 없다. 네, 그때 또 에르도안한테 넘어갔어요. 그 무르시는 원래 사퇴할 수도 있었는데 에르도안은 사퇴하지 마. 끝까지 버텨야지. 국민이 너를 지지할 거예요. 그때는 무르시가 진짜 본인이 사퇴를 했었으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이집트는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지금 말씀 주시니까 기억나는 게 이집트에서 그 일이 벌어나니까 한국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정말 이제 또 이 지정학적 위험이 네. 정말 또 폭주할 수 그쵸. 있다라는 아니 그런 걱정이 좀 달라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아무리 독재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독재자들의 성향하고 북한은 다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네. 독재자들이 있어도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예요. 언제든지 여행 가셔도 되고 그 사람들도 막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도 하니까요. 좀 분위기 좀 다르죠. 지금 이제 28일, 29일쯤이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채팅창에도 기존에 그냥 에르도안이 계속 유지하는 게 정권의 뭔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좋을 거다 아니다.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 우리 지금 뭐라고 할 수 없고요. 일단은 네, 왜냐면 네. 남의 나라의 얘기고. 근데 이제 뭐가 좋을지가 물음표예요. 왜냐면 이제 안정이 필요하다. 네. 근데 에르도안이 이대로 가도 이때 역대급 반대 여론을 전면했잖아요. 에르도안이. 네. 그래서 이대로 가도 옛날만큼 안전할까? 이거 물음표예요. 그리고 야당이 이번에 모든 투표함들을 지키고 왜냐면 이겨도 1% 2% 차이로 이길 건데 이기게 된다면 네. 혹시나 그때 에르도안이 승복을 할까? 제 보기에는 5월이 튀르키예에서 좀 약간 뜨겁게 지날 것 같아요. 좀 약간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표 차이가 좀 근소하게 나면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번에는 야당이 그걸 봤어요. 아 우리는 투표함을 제대로 지키면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에르도안은 51%를 52%를 이길 것 같았다가 야당이 먼저 텔레본이라는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박아버렸거든요. 거기서는 개말 클리스타로를 1등이었고 에르도안이라는 2%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바로 성가비가 개입해가지고 에르도안의 투표율이 원래 52%였는데 49.5로 박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쇼부를 본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49로 내려줄 테니까 니네들도 좀 가만히 있어. 결선에서 보자. 그런 그림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텔레본이라는 그 방송국에 네. 그때 이제 CHP한테 허락을 안 받고 야당에서 허락을 안 받고 야당에 왔던 정보들을 허락 없이 방송에서 박아버리는 자체가 이번 대선 때는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자, 튀르키예 사실 최근에 뭐 이슈가 많았죠. 뭐 지진도 있었고 지금 정치적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5월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더 궁금해하시네요. 네. 튀르키예 지금 여행 가면 어떠냐? 지금 네, 가도 여행 가면 되고 어떠냐. 28일 주간 다시 들어오세요. 28일 후에는 뭔가 좀 시끄러울 수 아니, 있으니까. 이제 선거이니까. 근데 이건 확실해요. 그동안 이제 예전에 한번 IS 때문에 튀르키예는 작전을 했을 때 IS가 와서 우리 관광지에서
폭탄을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IS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한국인들이 튀르키예 가면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관광지들에서는 큰 문제들 없어요 주로. 그래서 관광지 위주로 가서 돌아다닐 거라면 문제들 없을 건데 가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가시면 날씨가 너무 더워질 것 같은 게 최대한 뭐 6월 중순까지는 갔다 오는 것이 날씨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어쨌든 저희는 궁금한 게 이런 대선 결과도 이제 뭐 지금 옥신각신하고 예, 있고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영향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 어떻게? 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한 궁금함도 분명히 이제 크거든요. 물론 지금 개말 클리스타로를 이기게 되면 러시아한테 엄청난 충격이 가할 거예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전인가 이틀 이전인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러시아 말대로 TV에서 날렸어요. 개말 클리스타로 후보가 사랑하는 이웃국가 러시아 제발 우리 대선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선해도 당신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제발 내정 간섭하지 마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트위터를 날렸어요. 뭐죠? 그럼 네. 어떻게 뭐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의혹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많죠, 뭐. 트럼프 때부터 이제 그런 맞죠. 의혹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 대선들을 잘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렇죠. 실력이 해커들이 있다는 식으로 대선을 관리한다고요? 이제 약간 간섭. 뭔가 일종의 이렇게 개입이 뒤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여론 있다. 조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트럼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푸틴한테도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니네들이 좀 간섭했냐고 대선에다가. 푸틴은 항상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이 거부했죠. 말도 언제인지 어떤 인터뷰였는데 한 번은 또 거절하다가 끝에는 이런 말했어요. 우리가 러시아 국가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국심이 넘쳐난 젊은이들이 개입할지도 몰라요. 정부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예. 개인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애국심이 넘쳐난 젊은이들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 튀르키예 대선 관련해서 이게 뭔가 판도가 바뀔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우리나라 뭐 언론 보도도 있고 외신들의 보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안에 결론은 날 거고요. 우리 알파고 씨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나 혹은 우리가 지금 관전 포인트를 뭘로 삼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이번 대선이든 1, 2년이든 3, 4년 이후이든 에르도안이 지금 자기 후계자를 못 만든 상황이고 왜냐면 지금 아들한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 언론에 잠시 났었는데 대선 때는 이제 방송국들에 나오면서 이제 생방을 하잖아요. 생방에서 한 2주 전이었는가? 10일 전인가? 생방 때는 쓰러졌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이제 아마 54년생인가? 아직 1년밖에 안 되셨는데요?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각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리고 이번 평생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거네. 그렇죠. 20년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에르도안의 재치큰 그 에르도안이 이제 강제로 방송국들을 인수했는데 다음에 그 방송국들을 자기 재치큰한테 넘겨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의 막내 동생. 그 회장님이랑 인연이 언제부터 있냐면요.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 때부터예요. 왜냐면 본인은 뭘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하고 에르도안은 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웠다가 막내가 튀르키예에서 도망가가지고 폭로에 나섰거든요. 이제 대선 한 8일 앞두고 네. 여러분 내가 그 비리를 했어요라는 식으로 본인이 했던 에르도안한테 지시를 받고 본인이 했던 비리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튀르키예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에린 튀르키예 오면 감옥 가야 되는 건데 그 이제 화가 난 걸로 다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 폭로 내용들 중에서 신기한 거 뭐냐면 이 말했어요. 에르도안의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대우를 받는다. 그것이 뭐냐면 에르도안에는 한국 말대로 그 병 이름을 까먹는데 에필랩시라는 병이에요? 그 병이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네네네. 쓰러져요. 사람이. 에필랩시인데 영어로 한국 말대로 뭔지 모르겠어요. 에필랩시? 예, 이거 갑자기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자꾸 안경을 쓰는 이유도 그거고 이번에 그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안 가는 이유도 그거였대요. 그 사람 복로 내용으로는. 왜냐하면 에르도안한테는 갑자기 뇌전증? 쓰러지니까 뇌전증? 예, 어. 갑자기 쓰러지니까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지 엘리자베트 여왕의 장례식 때는 모든 정상들이 혼자서 와야 되고 혼자서 그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에르도안이 나 경호 한 명이라도 오면 안 되냐 하고 이제 밀어주려고 했는데 영국 측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에르도안도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딴 데를 가서 나는 이런 제국주의의 아이템에 장례식에 나는 왜 가냐라고 또 오히려 말을 했는데 핑계를 대는군요. 이제 그 내용 자 이거 뭐냐면 그 뇌전증이 최근에 와서 너무 심각해졌어. 자 방송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갑자기 생방이 중단됐고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에르도안의 죄책감도 이제 밖에 나가서 봉돌하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이 나쁜 그림을 선거를 수가 통해서 없네요. 막아도 이쪽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이든 말든 간에. 선거 결과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제 또 터키도 그런 변화의 중심으로 다가서고 그쵸.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던 그렇지 않던 간에 뭔가 이번에는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바뀐다고 한다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엄청난 튀르키예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알파고 씨는 뭐 변화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변화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한국인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분위기상. 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 튀르키예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저는 오직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에 가서 제 아들이랑 거기서 공놀이 하고 싶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8년 차예요. 네네. 제 체포 현장 있어요. 그거 모르고 계셨죠? 저는 왜냐면 들었어요. 눈알이 너무 거졌는데 네, 제 눈이 저 8년 차 지금 튀르키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체포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권이 교체돼야지 저 같은 1급 아니어도 2급 반정부 인사들은 아마 사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제 아들이랑 같이 제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서 좀 약간 명절을 보내주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정권 바뀌는 것을 원하지 뭐 에르도안이든 클리시다로리든 남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뭔가 마음이 찡한데요. 네. 우리 또 알파고 씨가 네네. 다시 한번 고향의 땅을 밟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지지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것보다는 알파고의 지식 램프를 좀 구독해주세요. 네. 알라딘의 여슬 램프 아니고 네. 알파고의 지식 램프. 예, 네. 알파고의 지식 램프 유튜브 예. 채널에서도 좀 더 다양한 국제적인 이야기들 들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저 되게 집중해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저도요. 앞으로는 뭐 2달에 한 번 아니고 좀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저희가 스케줄 체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